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4.13 총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D-15일차가 되는 날인데요. 판세가 현재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지금 수도권 판세가 예측 불허다. 특히 야권연대 쟁점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 판세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영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뵙고 겨울에 뵙고 지금 이제 봄에 뵙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선거 복판에 한 복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전체 253석 을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한판승을 겨루게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판세는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요? 뭐 이런 질문 받을 때 항상 이제 어렵잖아요. 네. 기간이 남아 있고 이제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용하는 표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뭐 이제 초반에 끝나는 KO 승패는 없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판정 승패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직 알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 요인이 이제 말씀하신 야권 후보도 아니라 야권 연대 이제 이 부분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 워낙 이제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야권의 어떤 심판 기류는 훨씬 이제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모아내는 그릇이 이제 깨져 있는 상황. 인 거예요. 심판 기류는 높지만 그 심판 기류를 위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릇 자체가 깨져 있는 것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권 심판이라는 게 이제 회초리를 정부 여당에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회초리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야권은 상당히 좀 어두운 미래가 이제 어두운 상황인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고 예,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야권의 어쨌든 지금 이런 기류들 높은 기류들을 어쨌든 그것이 이제 낙관적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굉장히 그렇죠 암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야권에게 매우 어두운 상황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저렇게 다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여권 승.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제 악재가 있지만 지금까지 악재가 공천 파동이 굉장히 컸긴 했는데 그 지역들 보면 일부 지역이고 굉장히 국지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여권 성향층들의 투표 의지를 약화시킬 수는 있으리라고 보여요. 이제 결집들을 다소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조금씩 지역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지지층이 상당 부분이 뭉태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권 지지층, 야권 지지층들에 비해서 그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더 높아요. 보면은 만약에 이런 파동 거쳤으면 여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변화가 크지 않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고령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투표 적극성은 높고 그러면 투표 참여한 사람들의 그 점유비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천 파동의 그 여파가 실제 선거에서는 여당에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 있고. 그렇군요. 대개의 경우에 새누리당 의원들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른바 김무성의 당인 파동, 옥새 파문이라고 언론들은 하지만 왕정 시대도 아닌데 옥새는 좀 너무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당대표 직인하고 당인 가지고 이제 한판 큰 소동을 빚었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저것이 수도권 민심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 영향을 주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차원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선거라는 것이 지지층들에게 지지의 근거, 투표장에 나올 근거들을 제공해주는 싸움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투표장에 나올 근거를 제공해주는 싸움이죠. 이것이.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당을 선거 때 나가서 투표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이 정도면 투표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당당함, 떳떳함 이것들을 이제 얼마나 어느 정당에 많이 만들어 주느냐. 왜냐하면 양 정당, 양 진영의
승리할 수 있는 지지층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선거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중도층, 중간층 흡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의지들을 얼마나 높여주느냐 문제인데 그런 이제 악재들 문제를 빨리 이제 봉합해 달라. 네. 그래야 이제 여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해소되지 않고 가면 그 투표 의지가 약화된다는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물론 부정적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는 야권 분열이니까 그것을 뭐 뛰어넘는 변수가 될 가능성 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런 엄살의 측면도 있겠고, 엄살, 예. 그리고 보면 이제 여당 그 중앙당 차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언더독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밴드웨건 이펙트도 있고 우세자 네. 효과,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들이 네. 더 많이 이제 뭐 득표를 할 수 있고, 네, 또 네. 열세자 효과는 뭐 이제 동정표를 네, 자극해가지고 나오게 예. 하는 것인데, 보면 이제 중앙당 차원이라든가 큰 틀에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좀 힘들다라고 하는 위기론들을 강조해야지 네. 지지층의 또 하나의 이제 결집 지지 효과가 된다. 근거에 제공되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지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지지층들의 결집도를 강화하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약간 다르죠. 후보들이 그런 사표 심리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네. 그때는 내가 지금 앞서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네, 이제 네. 대세론을 얘기해야지 예.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는 아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당과 지방 실제 후보들 차원은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중앙 차원에서 지금 이제 빨리 봉합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를 기대하는 측면은 이제 네. 있으리라고 보고, 그런 이제 수사들이 뭐 실제 현실을 냉정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표면상 새누리당은 지금 원래 뭐 180석, 200석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선 조금 숫자를 낮게 보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한 160석, 150석 플러스 알파 요 정도로 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뭐 107석 얘기했지만 130석까지 본다는 게 이제 정장선 총무본부장 입장으로 나왔고요. 국민의당이 40석, 그리고 정의당은 두 자리, 일단 두 자리예요. 뭐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실제 각 정당이 점유할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150석에 더민주 130, 네. 국민의당 40석, 그러면은 320석에 정의당 두 자리면은 10자리면 330석이고 무소속도 좀 당선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30 뭐 중반대 이렇게 되니까 의석을 늘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산 어딘가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죠.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 과반 의석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새누리당 과반 의석은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연초에 얘기되던 180석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가긴 했어요. 언론상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최근에 이제 여당이 워낙 이제 악재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마 이제 그 정도까지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야권층들이라든가 일반 대중 또는 언론의 막연한 이제 추측으로 인해서 이제 그 180석 얘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 엄밀하게 봤을 때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당 등 제3정당 후보들이 완주하고 이제 두 자릿수 가까이의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의 180석 의석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새누리당이 180석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있고 야권 연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50석 이상 가능성은 그러니까 현저하게 높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지금 더민주랑 국민의당은 이게 연동돼 있어서 사실 독립적으로 여기는 몇 석, 여기 몇 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민주가 많아지게 되면 국민의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국민의당이 많아지면 더민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새누리당 의석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국민의당이 원래 자기들이 뭐 새누리당 의석을 뺏어온다 그랬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건가 보죠. 아까 뭐 보수 성향층들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지지층이 이제 흔들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 이제 많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초반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이는 뭐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 이번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네요. 저는 크게 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야권표 나눠 먹는 시기인 거네요. 뭐 야당도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과 각을
막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결국 이제 야권 지지층 놓고 경쟁하는 구도이니까. 그렇군요. 예, 물론 새누리당의 지지 성향이 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 지지하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겠죠. 뭐 그것은 이제 완전히 제로인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야권 표를 흡수하는 것의 뭐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40석을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실제보다 약간 좀 많이 부풀려진. 예,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네. 이제 지지층들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신생 정당으로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이제 호남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이른바 세대 분리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호남은 세대 광주 등 호남에선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의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더민주에 대한 또 더민주 후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있는데 비해서 네. 5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국민의당과 이제 그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이제 관심과 지지가 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호남에서 뭐 전석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층 같은 경우는 투표 참여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모든 유권자들이 모두 다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이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럼 투표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50대 이상 참여자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약간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뭐 두 자릿수 또는 절반 가량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비례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대개 한 이제 47석이니까 50석 정도라고 보면 정당 득표에서 2%당 한 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는 무응답층이 들어가 있어요. 무당파가. 근데 이제 실제 투표한 사람들의 여론에서는 무응답이 없어요. 에? 실제 투표한 사람들에서 그렇죠. 무응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20% 정도의 무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그게 빠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100%로. 그렇게 되면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좀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을 기대하는 것이죠. 두 자릿수 이상. 그러면은 이제 비례의석에서 5석을 초과하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제 내부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40석은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원내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20석 정도는 국민의당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수치가 이제 130석이 봤을 때는 좀 만만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지난번에 107석 얘기한 것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목표치를 이제 가장 낮게 정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7석 얘기가 상당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새누리당 한 160 또는 더민주는 뭐 한 110석 대 국민의당 한 20석. 그다음에 정의당이 뭐 이제 5석에서 10석 사이. 그다음에 10석에서 5석. 예, 그다음에 뭐 무소속이 있고 뭐 그 정도 선으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또 이후에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건 자세한 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 160석에 이른바 유승민, 뭐 이재호 등의 어떤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간 무소속도 포함된 숫자. 포함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소속은 빼고 그럼 새누리당만 160.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거기다 무소속까지 합치면 더 많아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180석 얘기가 현실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전혀 딴 세상 얘기는 아니라는 것인데. 근데 그 원유철 원내대표 200석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180에서 200석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뭐 막 2대1에 서울 등 수도권 122석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격차를 더민주 후보들이 이제 한 10% 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이제 내고 국민의당 후보들은 10% 이내로 되고 그것은 이제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지느냐 만약에 연대가 없을 경우에 그 부분에 이제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야권층들이 뭐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표 몰아주기 이제 한 정당으로 덩치가 큰 정당으로 몰아주는 전략적인 투표를 이제 하느냐 여부인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제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유권자들이 표 몰아주기 전략 투표가 예, 어디로 귀착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몰라요.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대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제 어느 지역마다 조명을 받는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네. 대선이라든가 몇 개 지역 하는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253개 지역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그 하나하나 지역들이 그렇게 이제 조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또 정보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후보랑 어느 당 후보들이 이 사람 후보가 이제 현격히 앞서니까 네. 여기를 몰아줘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보 제공이 대선 같은 경우 경선 같은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전국적 차원이니까. 네, 그런데 네. 이거는 각 지역 나오는 것이어서 그 지역 유권자들이 그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점도 그걸 좀 제약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라고 봅니다. 지금 뭐 윤희용 센터장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의 압승. 네. 뭐 이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로 압승 귀결된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판정승.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변수들은 많이 변수들은 이제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추측인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뭐 상황 변화들은 반영이 안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심판 기류들이 이제 모아지면 얼마나 모아지냐. 심판 기류가 사실은 매우 강하게 형성이 되어야 그것이 이제 아까 이제 제1야당한테 몰아주는 형태도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민주도 그렇고 이제 뭐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심판 기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세가 강화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거 하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은 보는 것이니까 부각되는 것은 서로 이제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의 양방 간의 이제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심판 기류들을 더 확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강고한 새누리당이 크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김종인 대 안철수 대 김종인 서로 그렇죠. 말폭탄을 쏘면서 뭐 호남에서 뭐 국민의당 찍으면 뭐 큰일 난다는 발언 이런 것들을 이제 김종인 대표가 하고 또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을 더 이상 뭐 자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기류를 이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제 두 야당이 호남에 갇혀 있죠. 호남에 갇혀 있죠. 네, 호남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흐름들을 창조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여당에 있었던 이제 공천 파동이 이제 뭐 이런 효과를 줬죠. 그러니까 여권도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좀 주면서 야권의 이 어떤 후보 단일화, 선거 연대 이런 압박 기류들을 모아내는데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여권도 분열되었고 이른바 언론에서 나오는 사실 그것에 동의하진 않지만 다야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일부지역이긴 한데 일부지역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권층들이라든가 이게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선거 연대 해야 된다 이런 기류들을 모아지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를 줬던 측면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이 160석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가 더불어민주당이 110, 107석이라고 잡고 국민의당이 20석 잡는다면 127석 지금 있는 의석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의당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19대 국회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여대 야소 국면의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좀 하나하나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타났던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효과들이 이제 김종인 대표 있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거운동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갈등이 어쨌든 봉합된 것이긴 할 텐데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갈등이 봉합됐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의 이탈들 좀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것도 부정적인 효과도 있잖아요. 이면도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전면 나서다 보니까 더민주에서는 호남표를 이제 흡수를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흡수를 하던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가 또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이제 그 흡수가 일정 부분 지연되는 효과가 호남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김종인 대표가 우클릭 하는데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계속 이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런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한테는 그것이 또 이제 반감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최근에 보면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목소리 높이고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매우 높게 급상승하는 현상이에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거기서 이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들 물론 이제 이분들은 정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후보를 선택하는 데서는 하겠지만 정당 투표 같은 경우에는 비례 투표에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줄 테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갈등이 봉합됐다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두 가지 부정적 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것이 이제 더 클까의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문제 때문에 좀 더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도 있는 상황이다 봐야겠죠. 그렇군요. 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 내부에서 중앙위원이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정의당 찍으라는 거지 뭐 이런 게 전국으로 다 생방송이 됐기 때문에에요. 애초에는 정의당이 이제 굉장히 타격이었죠. 국민의당 출연으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의 출연으로 제1야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으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정의당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쌀뚱에서 인심 난다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제1야당 선거연대가 잘 이루어지고 제1야당도 일정 부분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와 전망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제 정당 투표에 있어서 정의당을 투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정의당 지지율이 막 1%, 2% 이렇게 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어떤 뭐 정체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서 정의당이 이제 지지율을 이제 이전 수준 그 이상으로 이제 회복하는 효과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김종인 많이 나온 거는 8%까지도 나오니까 8%요. 1, 2%에서 8%까지 한 거니까 그것은 급상승이네요. 이제 야권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더민주 지지자들은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인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효과들이 실제적인 지표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으로 점점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좀 따져볼게요. 우선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곳이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전체 의석수 가운데 무려 122석, 절반입니다.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분석도 되던데요.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수도권 판세, 초박빙 열세죠, 야권이. 그렇죠, 열세죠. 뭐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3정당 후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19대 총선에서 이제 정통민주당이 존재했는데 당시 이제 한강옥 씨가 상대표였나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뭐 한 1,000표, 2,000표, 3,000표 이제 이렇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 지역으로 인해서 그런 곳들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에서만 6곳 지역이 1, 2위가 바뀐 거예요. 6곳이. 6곳이 1위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대문을이에요. 정두원 의원 당선됐잖아요. 그때 차이가 한 600표대 났나 했는데 그 정통민주당 후보가 가져간 표가 한 800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된 거고 뭐 의정부도 있고 몇 군데가 이제 있는데 의정부도. 이 이제 6곳인데 이 6곳이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의석이 152석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야당 그때 이제 민주통합당인가요?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 127석을 가져갔고 127석. 이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가져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합이 140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야권연대 했던 이 두 정당이 합이 140석. 여당인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의석이 152석. 12석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6석이라는 것은 상대 것을 뺏어 와서 이쪽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12석 차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같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대 야소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니까 이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무소속이 아마 그때 자유선진당이 5석을 가져갔나 이제 무소속하고 무소세석인가 해서 이제 그 한 있었던 8석이 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이제 총선 지나고 자유선진당하고
통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야당이긴 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무소속과 자유선진당을 빼고 했을 때는 같아지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당은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당시에 이제 아까 뭐 1000표, 2000표, 3000표 1%간 넘거나 안 되거나 이랬던 것인데 네. 지금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제 그 효과가 야권 분열의 효과가 이번에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쭉 들어보면 이게 지금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네. 수준이다. 네. 1000표, 2000표, 3000표, 1%포인트 미만이었지만 전체 선거판 후보수 의석수를 확 뒤바꾸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국민의당은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최소 뭐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 네. 그러면 국민의당 출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야권의 의석수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부지리로 새누리당 당선 지역이 굉장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의당 후보들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뭐 표심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것이 이제 얼마나 강하게 이제 되느냐.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한테 몰아주기가 얼마나 되느냐 할 텐데.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어떤 뭐 세밀하게 분석될 수 있는 네.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서대문 을의 정두원 의원이 일종의 어부지리 예.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굉장히 있잖아요. 많이 있다는 거죠. 많죠. 새누리당 어부지리 지역이. 언론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이제 결과들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후보들이 적게는 5% 네. 또는 뭐 두 자릿수 얻는 경우들도 이제 수도권에 많이 있거든요. 10%에서 15%까지 네. 점유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야권이 우세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서울 등 수도권이 네. 그런데 이제 막 10% 이상 격차로 이기는 경우도 또 많은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근데 봤을 또 때 개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내 지지율이 10% 중반까지 오르면 굉장히 네. 포기하기 어려울 것 어렵죠. 같다는 그래서 생각 이제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권 연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의 네.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완주해주길 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네. 이제 자율적인 단위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당 득표율을 네.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왜냐하면 지역에 후보가 출마해야 그 정당 소속의 후보가 출마해야 네. 그 정당에 조금 관심 있는 후보들은 투표장에 나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줄투표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후보도 1번, 정당도 1번, 후보도 2번, 정당도 2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있어야 정당 득표에 그 찍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니까 네. 완주를 해라 네, 네. 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가야만 이제 이 이후에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 나오는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네. 더민주의 의석수와 현격한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일정 부분 줄어들어야 하는 요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일 텐데. 당론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개별 후보들의 목적 함수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10% 하면 50%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고 15% 되면 100%를 보전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10%가 안 되는 후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해봐도 이제 10%도 넘지 못할 것 같고 괜히 이제 뭐 선거 비용만 쓰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떤 명분만 주어지면 네.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 있으시라고 봅니다. 이제 배열 후보들은 그런데 중앙당은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자율적으로 타협을 이미 한 곳들도 많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예, 그것이 저는 뭐 마지막 가면 통제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해요. 막판에. 예, 국민의당 지도부. 왜냐하면 이렇게 목적함수 다르니까. 네. 왜냐하면 개별 후보 입장에는 완주하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 이제 이름 드러나 있거나 또 다음을 보고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단일화 같은 경우는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추가 단일화는 있을 수 예,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폭넓게 뭐 전면적이고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유권자들이 양당이 야당들이 이제 전면적인 공식적인 선거연대를 한다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캠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기류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캠페인이 되고 하니까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의 단일 후보는 누구냐라고 하는 정보 습득이 이제 빠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는 된다는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이 단일화되는 정보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효과가 이제 이 심판기를 더 만들어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이제 충분하게 이전에 비해서는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자 분산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월등히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있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보면 야권 단일화, 야권 연합 정치를 통해서 야권 단일화를 정말 잘 했죠.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야권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 결과가 됐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중구난 방식으로 지역별로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막 그럴 텐데, 그게 지금 유권자들한테 정보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투표장조차를 안 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정보가 그렇죠.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뭐 나오는 게 4월 4일에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심상정, 김진표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사표가 뭐 그것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우리가 아니 이게 합리적 관점에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 안 그러니까 가서 이제 쭉 부시시하게 가가지고 있는 것 중에 투표를 하고 뭐 벽보를 붙인다고 하지만 그거 다 보는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탈하는 것들도 많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이런 뭐 어떤 기류들이 뚜렷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최근에 이런 이제 정당들에 대한 뭐 문제들이 많이 노정되어서 정치 혐오를 높였고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가능성 이제 저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격하게 떨어지겠냐? 왜냐하면 고령층 증가 현상, 고령 유권자의 급격한 증가, 이것이 이제 투표율을 최근에 올리는 주요한 요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적인 의미가 이제 선거 때 투표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층의 자연스러운 증가, 급증 현상이 자연스러운 투표율 제고 현상 효과를 낳았고, 이번에도 있겠죠. 이게 지금 그 효과가 매우 빨라요. 이제 50대,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전부 나와서 투표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질수록 뭐 투표 많이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있잖아요. 총선은 이번에 처음이죠. 지난번 지방선거는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효과가 가장 커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보면은 30대보다 20대 투표율이 조금 높았어요. 그 뭐 어떤 데서는 30대 정치 혐오층 새롭게 부상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아니고 20대가 이제 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에 이제 불일치 현상이 제일 큰 게 20대잖아요. 이제 학생들, 또 직장 초반까지 잘 안 옮기거든요.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사전투표제가 있으니까 20, 30대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출연이 제3정치 출연이 어떤 면에서는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먹고 싶은 게 없어 아예 안 가는 게 있었지만은 뭐라도 하나 있으면 뭐 이제 더 찾아가는 사람들도 하나 더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총선 이제 50대 54점 얼마였죠? 그 정도 수준 50% 중반대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높은 거냐 적은 거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니까 야당이 유리하려면 고령층 유권자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투표율 현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이제 증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거대한 심판 기류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부 몰려 나와서 야당에 표를 줄 만한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권 성향층은 총선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뭐 만들어냈다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야권층들은 젊은 층들은 정보 습득력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 그거 뭐 굳이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정보 습득력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야권층들, 젊은층들은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여권 성향층은 하면 된다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되면한다. 근데 이런 정신이 있을 하면 텐데. 된다 대 되면한다. 네, 그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재밌네요. 사실은 이제 더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기류들을 충분히 아직 못 음.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군요. 보입니다. 지금 보면 수도권 가운데서도 이제 그 좀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 대표가 있는 서울 노원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가 그 굉장히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다른 후보들, 상대 후보들을요. 그런 인상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도 네. 30%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것도 한 10%포인트 차이 나는 데도 있지만 이제 5%도 나지 않는 차이 나는 결과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 안철수 의원도 불안하다. 최근에 또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원로그룹들에서 네. 이제 야권 단일화 하지 않을 경우는 낙선 운동도 하겠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황창화 후보가 있고, 네. 그죠? 또 거기도 한 10% 후반 나오죠. 그렇죠. 10% 넘기도 하고, 물론 안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후보가 한 명 더 있잖아요. 정의당 후보도 있죠. 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야권이 3파전이네요. 3파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가 얻는 게 한 30%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부지리로 또 이준석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6.5 대 3.5 정도로 이제 야권 기류가 어떻게 높은 지역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역인데도.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지역에 그 홍정우 후보가 네네. 홍정욱 18대 맞아요. 총선에서 한 20일 만에 가서 당선을 했어요. 맞아요. 노회찬 후보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멘트가 이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 그다음 노원에 이제 가치를 올리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뉴타운 바람 맞아요. 놓고 본인이 이제 하버드 출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교육열이 높은 곳이니까 맞물리면서 이제 막판에 상당히 급상승했고 그것이 이제 상대가 노회찬 후보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먹힌 부분이 있어요. 대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왜냐면 노회찬 후보도 굉장히 이제 엘리트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어쨌든 노동자 운동을 출신. 많이 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도 이제 그거 벤치마킹을 아마 하리라고 보긴 하는데. 이미 그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본인 교육 특구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도 이제 그 롤모델인 거예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렇죠. 하버드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성공 신화로 그렇죠. 이제 교육을 많이 아이들 받고. 동화책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효과 이제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만약에 그 야권의 진보성에 강한 층들, 야권 성향이 강한 층들이 과연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더민주 후보나 정의당 후보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여부. 그 사실은 이 제3정당 후보 그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이제 황창호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달려 있으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대선 주자가 있으면 어떤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는 있어요 지역에서. 사실 서울 지역에서 지역 발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않고 힘 있는 여당 후보 또 이제 이준석 후보가 힘 있는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대선 주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지역에서. 지역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전의 패턴들을 보면 다른 지역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지표 상황으로는 어쨌든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안철수 의원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언론들이 그렇게 쓰는군요.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역구를 사수해야 되냐, 전국을 돌아야 되냐 걱정이다. 이런 보도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군요. 아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 지표상.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또 실제 여론조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민주 고정 지지층의 이제 이 표심이 그렇군요. 어디로 갈지.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토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이제 안 되더라도 그 더민주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서 승패는 갈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다 이건 아시는 것들이어가지고 제가 말하면서 좀 민망합니다. 서울 종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전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지지를 보이고 있는 여론 지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권 주자에 대한 인식은 이제 다른 평가를 이제 갖는 것이니까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이제 유대감을 충분히 오랫동안 가졌냐 여부보다는
대권 주자에 대한 이적 뭐 많이 얘기 나왔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뭐 기라성 같은 분들 다 이제 이적을 거쳐갔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김두한 씨도 그렇고 그죠. 여기 장면충도 이적에 이제 당선이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적 다 갔던 것이긴 한데 정세균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래도 대선 주자 반열에 이제 있었던 실제 상황인데 뭐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뭐 친박이 오세훈을 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지금 이제 정세균 대표가 이제 그때 위상보다는 약화된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 같은 걸 보면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1위를 달렸던 것은 경쟁자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또 그랬던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고정 지지층도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 기반이 김무성 대표를 차기 주자군으로 지지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이 비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 기반층들이 이제 지지를 몰아주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죠.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의 지지층보다는 그 층들이 더 지지층이 친박. 물론 반기문 총장이 들어올 때는 글로 가는 것이지만 이 층들이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 전선 시장에 대한 이제 그 수용성이 이 지역에 이제 가둬왔지만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그죠. 아마 오세훈 시장의 선정 가능성 상당히 이제 높은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세균 대표 전 대표 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고. 그렇군요. 팽팽한 근데 어쨌든 그 텃밭을 오랫동안 갈고 그렇죠. 갈았고 이제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런 기세라는 건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저희가 호남, 수도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영남의 경우는 어떤 전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TK, PK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TK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뭐 하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되겠죠. 지금 이제 사실상 당선이 무투표 당선될 뻔했잖아요. 했는데 그죠. 그래서 뭐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무소속 후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막판에 유승민 의원은 살아나겠다는 거 확신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권은희 의원이라든가 유성걸 의원이라든가 좀 워낙 이제 특수하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지표상으로는 이제 앞서는데 뭐 그 지역을 너무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워낙 강조하니까 그걸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래도 앞서는 모양새던데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것은 그렇게 큰 이탈이 있을까 싶긴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PK인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김부겸 후보 당선 가능성은 전 이제 있다고 봅니다. 이제 김부겸 격차는 대구.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 50%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지역 정서와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일종의 이제 이 도덕적인 부담감을 갖고 정치적으로는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정서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 영남 같은데 무소속 후보 되는 경우는 무응답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투표할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두관 후보도 경남지사 될 때 끝까지 이게 앞서는 조사 결과들을 많이 내보지 못했어요. 무응답이 더 많아졌죠 오히려. 그러니까 대구도 지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는 50% 넘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는 거는 이걸 약간 뛰어넘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부담이 상당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뭐 유승민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가능성은 이제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격차는 뭐 저는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군요. 뭐 지난번 때도 뭐 2, 3일 만에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특수성을 일단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구에서 이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김부겸, 유승민 그 이상은 기대하기 난망하다. 물론 이제 주호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주호영,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PK죠. PK. 지금 이제 앞서고 있는 경우들은 뭐 김해을,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이만기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잖아요. 거기서 진영읍이 사실은 그 김해을에서
김해갑으로 옮겨졌어요. 지금 이제 김해을에 그 진영읍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조정이 선거구 됐어요. 획정 때문에. 예. 근데 진영읍이 실제로 그 이제 야당 사이가 강한 건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만약 정말 압도적으로 강했다 하면은 지역구 고민은 더 했을 수 있을 텐데 네.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예 이제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저게 있는데 이만기 후보 대중성은 있는데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이제 대중성 있고 이제 연예프로 많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뭐 과연 이제 국회의원 네. 업무 수행하는 능력과 이제 이게 연계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이만기 후보가 잘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제 그래서 천하장사는 좀 잊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도 이제 해서 거긴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뭐 창원, 성산, 노회찬 후보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를 가능성이 지금 야권 단일화가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 많이 이제 있는 것이고 할 것인데 그 외 지역은 중에서는 뭐 이제 지난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아주 뭐 김용춘 전 의원이라든가 또 전재수 후보인가요? 굉장히 차이가 적게 나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PK 지역이 그러니까 영남 벨트에서 이제 PK 지역의 이탈 현상이 이제 강화돼 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이제 30%도 못 넘었는데 이후에 보면은 뭐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김정일 후보인가요? 45%. 뭐 지난번 이제 오거돈 후보는 무소속이었지만 뭐 50% 가까이 하면서 꾸준히 확장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좀 주춤한 부분이 있어요. 좀 주춤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의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상징성을 가진 야권의 주자가 이제 두 명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있었고 전 대표가 있었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있었던 건데 둘 다 부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기류들이 이어올 수 있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그 노원으로 갔고 보궐선거로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불출마를 했고 아무리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후보로서 나오는 것과는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야권의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빠져버린 국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난번까지는 PK 지역의 대권 주자가 없었어요. 여권에. 맞아요. 근데 뭐 지금 많이 위상은 약화되긴 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PK 지역의 대권 주자인 건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좀 더 높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 영도에서 그래서 사진 찍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권의 대권주가 생겼어요. 근데 야권으로 갈 수 있는 상징적 인물들은 사라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야권으로의 이제 이탈 현상이 이전보다는 이제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김용춘 위원장이 굉장히 뭐 부산에 뼈를 묻겠다, 고향 정치에 뭐 뼈를 묻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잘 안 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참 굉장히 아까운 그 굉장히 운이 이제 안 좋으시고 이제 굉장히 어쨌든 서울 광진에 있다가 가서 이제 성과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전 이번에 뭐 가능성 이제 닫아놓을 수는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워낙 이제 야권의 주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이제 PK 지역에서 이제 야권의 어떤 대표 리더 이상을 확보를 하면 굉장히 더 그렇죠. 이제 뭐 지지를 더 많이 얻고 주목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야권에서는 뭐랄까 문재인 대표 등 이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들을 이제 야권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기류가 있으리라고 보여요. PK 지역에서 부산 등. 근데 김용춘은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거기서 막힌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이번에 뭘 했죠? 비대위원인가 아니 뭐 더불어민주에서 초반에 뭘 했었는데 그저 당직도 좀 확고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마 이제 야권에서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긴 할 텐데요. 당직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산에서 자기는 하겠다. 그래서 부산의 연합 정치나 야권 연대에 대해서도 중앙당이 개입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부산의 어떤 맹주로서의 자기 역할 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되면은 이제 상당 부분 그것을 획득할 수 있으라고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 때문에 그렇죠 제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용춘 전 의원이 부산의 어떤 부산 정치의
이니셔티브를 준다면 부산 정치 판도도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전망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영입된 인사들이 많았어요. 문재인 표 영입 인사들 많았는데 대개의 경우 지역구로 나갔거든요. 근데 보면 지역구에서 박빙 열세로 나옵니다. 조사 지표들이. 그렇죠. 많이 열세인 경우도 많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뭐 나름 굉장히 다 좋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호남에서 보면 양향자 전 삼성 또 떨어지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천정배 의원하고 해서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조홍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에도 지금 조금 떨어진 새누리당 후보하고 격차가 좀 벌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뭐 이렇게 관심 높은 이제 팟짱 들으시는 분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관심 높으니까 그 인물이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잘 알지만 지역에는 뭐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요. 일반 유권자들은 매우 바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것은 아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 어쨌든 좀 더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후보들이 이제 지역에서 유권자들과의 그 유대 관계, 뭐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이제 충분히 가져갔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인물이 괜찮고 서울에서 뭐든 맡았던 사람이다. 또 서울에서 뭐 대학 나왔다 만약에 그래서 나왔으면은 이제 그 수용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수용성 이제 빠르게 있는데 비해서 최근에는 뭐 그런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기류들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이 일종의 보면은 약간 뭐 어떤 부분들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박 후보들이 TK 지역에 간 것과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후보들 그렇죠. 그냥 내려간 거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뭐 텃밭을 갈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시간이 나면 이제 개선이 될 텐데 과연 이제 그 뒤늦게 들어간 부분들 그래서 유권자들과의 유대감들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이 제약을 요 이제 한 2주 동안에 과연 이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근데 여기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당 후보들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또 이제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양향자 후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세대 분리 현상.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비교적 강한 것이니까 뚫어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TK 지역의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17%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진박 막 내리꽂기 공천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고 또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뭐 청와대가 다 공천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뭐 이런 모양새도 보였는데 박심이 이번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 지지율도 TK지에서 떨어졌다 하고 대통령 평가도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보여요. 일시적 현상일 것이다. 지지 표출을 이제 안 한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철회나 이탈했다고 보기보다는 유보한 것이지 뭐 여기서 다른 정당의 지지층으로 옮겨갔거나 뭐 이런 현상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이게 좀 웃긴 건데 저도 그거 일을 하지만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때 자극에 대한 반응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뭘로 찌르냐에 따라 이제 소리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바늘로 찔렀을 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송곳으로 찔렀을 때는 소리가 달라지듯이 이제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이제 언제이냐. 굉장히 몸이 튼튼한 상황에서 찔렀을 때랑 도약했을 때 또는 뭐 이제 주변 상황들과 또 고려해서도 얘기할 텐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대통령 일을 잘하냐 또는 이제 정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최근에 악재가 워낙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난 새누리당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민망하죠.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지정당이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 그것이 이제 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본적인 TK 지역의 어떤 기류가 변화했다. 라고 보는 건 약간 빠른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뭐 유승민 의원 외에 폭넓게 나타날지 여전히 이제 의문인 부분이 있다는 게 거기에 있죠.
사실 이렇게 보면 지금 경제 실정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2012년 후보 시절에 주장했던 이른바 공약들 네. 전부 무의로 돌아갔어요. 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 뭐 본인이 약속했던 누리 예산까지도 이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누리당 심판 여론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국회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양대 심판론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유권자들은 어느 심판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표심을 가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그렇지 이제 야권 분열 뭐 이걸 이제 일단 제외하고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잘 아시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바쁘다. 그래서 이제 후보를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어느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를 이제 사실은 이유들을 찾는데 많은 부분을 봐야 돼요. 뭐 정당의 공약, 정책, 후보의 또 지역 공약들이라든가 뭐 도덕성, 역량, 과거 이력, 또 미래 전망,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대중이 바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이유를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정당이나 우리 후보를 찍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는 게 프레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권 심판할 사람은 라고 공감한 사람은 지지 여부 떠나서 이제 우리 정당 후보를 찍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심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국민의당 후보 찍으세요라고 하는 거고,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발목만 잡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찍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만 주는 거예요. 투표장에 갔을 때 떠올라서 이 정당을 찍어야 되는 근거 하나. 그것이 이제 이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좀 과거에 다른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선거의 중후반에 실시되는 것은 이제 정권 안정론, 여당 방어적인 프레임인 거죠. 정권이 이제 안정이 되지 않겠냐. 그거고 야당이 이제 공세적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 가는 것이 전통적인 패턴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이례적으로 여당이 공세적인 이제 프레임을 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이완된 지지층 결집하는데 제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적을 상정해 놓고 하는 것이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 내세운 것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해왔던 거에 연장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과거와 다른 측면이다. 여당도 공세적 프레임을 정권 중후반기에 내왔다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뭐 이 여권 지지층에 자극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정권이 잘하고 있으니 찍어달라고가 아니라 잘 못하게 하고 있는 이제 반대 진영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정권 심판론이고 정부 여당 심판론.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막연하다. 제한 없는 심판에 대해서는 더 비판한다. 그리고 자격이 있느냐? 심판의 도구로서 그러면은 그 회초리가 무슨 대안이 있냐 회초리로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초리가 이제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가령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일보한 거예요. 경제 실정 심판론을 내세운 거는 막연한 이제 이 정권 심판론에서 경제 실정 심판론이라고 하면서 구체성을 사실은 강화한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 지표 악화된 것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공감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근거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야당이 제세우는 제1 프레임의 어쨌든 설득 노력을 이제 강화시킨 것은 이제 틀림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나름 그리고 이제 이 메신저가 이제 경제를 좀 아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얘기를 못했던 것은 뭐냐면 이 경제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야당 지도자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얘기하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경제 전문가가 있긴 했지만 그 대표성이나 상징성을 보장받을 만한 정치인이 없었던 대중성이 거예요.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쵸 가수가 이제 축구 해설하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수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알파고 그러니까 김장훈 씨가 해설했는데 화제가 됐었는데 메신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제 인식이 보수 정치 세력이 산업화를 주도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이 비교 우위에 있다, 아니면 절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이제 그동안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잘못된 건데요, 그죠? 근데 이제 정치는 이제 이 인식이 사실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는 이제
인식이 아니라 아니죠 실제가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인식이다.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정치적인 실제가 네.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연한 인식이 이제 있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 문제는 그 팩트가 뭐 사실관계 대중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깨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잘 못했. 거기에 잘못한 언론들이 문제죠. 언론의 네.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수 정권 2번을 거치게 되면서 네. 그 보수 정당의 경제 신화가 상당 부분 이제 허물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해서 이것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모르겠지만 지난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때 네. 이제 이 사실은 뭐 안보 이슈만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안보 이슈가 역풍이 불 때 네. 그것이 이제 경제 이슈로 전환될 때거든요. 왜냐하면 안보 이슈는 막연해요. 네. 막연한 두려움이잖아요. 끊임없이 북풍 제기를 네. 하고 있지만 전혀 안 먹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풍보다 김무성의 이 옥새 파동이 더 재밌었기 때문에 네. 예. 경제 이슈는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고 뭐 환율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뭐 실업률 같은 경우도 개선의 여지가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 피해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심이 훨씬 강한 거예요. 영향력이. 예. 그래서 지난번 이제 천안함 국면 때 지방선거 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이제 열흘 정도인가요?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서 예, 이른바 그 5.24 조치를 발표했어요. 맞아요. 다음 날 이제 뭐 3천억이 3천억이 아니 3조인가요? 그 뭐 하여튼 날라갔다 하루에 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가가 정말 곤두박질 쳤거든요. 환율 급등하고 그것이 저는 이제 표심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이슈가 하게 되면 그런 중간층들 뭐 이런 부분들 영향을 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진일보하고 측면이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야권 분열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여당에 대한 공세를 하게 되면서 이 프레임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호남에 갇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럼 대중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계속 반복돼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게 잡았지만 많이 살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따져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사실 이제 그 국민들의 심판 정서는 무르익었는데 내부 투쟁에 네. 이제 내부 싸움의 골몰에 있고 이거를 좀 뛰어넘는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는 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매우 난망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당에서는 뭐 경제 활성화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이제 만큼 말씀하신 이제 안보 얘기는 더 나오리라고 봐요. 예, 2주 안에 또 더 나올까요? 뭐 계속 반복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내성이 강화됐다고 할까요? 뉴스로 취급되는 대중이 네. 이제 중요한 뉴스로 인식되는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는 이제 제약이 될 예, 제약이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보 이슈는 늘 들리던 흘러간 유행가처럼 아니 저 사람들 맨날 저런 야당의 아까 말씀드린 정권 심판론처럼 예, 그렇죠. 뭐 맨날 저 사람들 저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떨어졌어요. 하는데 차라리 뭐 어느 기업에서 뭐 갑자기 감원 태풍이 분다든가 뭐 10만 명 해고설이 돈다든가 아니면 뭐 실제로 어느 기업이 뭐 부도난다 뭐 연쇄부도 뭐 이런 경제 위기가 그거는 실제로 자기 삶과 맞습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가오면 2주 안에도 확 뒤집어질 수 있는 변수는 된다. 될 수 있으려 보는데 그거를 과연 이제 해낼 수 있. 지금 이제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구조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제 한국 정치인 뭐 선거판은 뭐 워낙 이제 역동적이니까 네. 예,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뭐 모르죠. 그러니까요. 당장 삼성 SDI 같은 큰 기업에서 전체 인력의 11.5% 감축한다라는 보도가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10%가 잘리는 거거든요. 누가 잘리게 될지 그 희망퇴직을 이제 받아서 나가면 결국 치킨집 하다 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월요일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팥장 칼을 몰고 전국을 누비게 되는데 예전에도 그때,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2012년 총선 때도 저도 한번 올랐었습니다. 그럽니다. 저희가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 4년에 한 번씩 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컷
유세단도 같이 가나? 덕컷은 덕컷끼리 다니고요. 네. 저희는 저희끼리 다니다가 어느 지점에선 또 만나서 콜라보도 하고 그래야 네.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팟캐스트가 거리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장 취재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윤희용 선생님 같이 하시죠. 지방으로 가요. 네, 저희가 그 계기별로 판세 분석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